그 마음이 처음 시작된 건 지난 봄이었습니다. 동네 친구 상철이와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바람을 쐬던 날이었죠. 갑자기 상철이가 스마트폰 화면을 내밀더니 말했습니다. 야, 나 이번에 전기자전거 하나 샀다. 보조 배터리까지 해서 280만 원. 죽기 전에 이런 거 한번 타보는 거지. 종수 씨는 대수롭지 않게 웃었지만 그 말이 마음 깊은 곳에 박혀버렸습니다. 죽기 전에 나도 한 번쯤. 그날 이후로 그는 평생 아껴야 한다는 말만 들으며 살아온 지난 세월을 곱씹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도 아껴라. 직장 다닐 때도 부장이 항상 말했죠. 종수 씨, 허투루 쓰면 나중에 고생해. 아이들이 어려서 살림이 빠듯할 때도 아내는 늘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껴야 우리 애들이 크지. 그래서 그는 진짜로 아껴만 살았습니다. 점심은 늘 가장 싼 백반, 옷은 계절마다 한 벌씩만, 신발은 달아 구멍이 나도 꿰매서 신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버텼는데 정작 은퇴하고 보니 남은 건 씀씀이의 흔적이 아니라 참아온 버릇뿐이었습니다. 마음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손은 자꾸 멈칫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허무함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아껴서 뭐 했지? 내가 나를 위해 쓴 게 뭐지? 그러던 어느 날 종수 씨는 작은 충격을 겪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TV는 너무 오래됐어요. 아직도 이걸로 보세요. 그냥 새로 하나 사세요. 60만 원이면 좋은 거 많아요.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종수 씨에게는 그 말이 날카로운 바늘처럼 꽂혔습니다. 60만 원? 그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이 얼마나 뛰어다녔는데. 비 오던 날 우비도 없이 현장 돌아다니며 허리 지금까지 아픈데. 겨울에 손에 동상 오기 직전까지 야근하며 모은 돈이었는데. 그런데 그 돈을, 그 기억을 아들은 너무 쉽게 말했다. 그냥 사세요. 그냥. 그날 밤 종수 씨는 혼자 앉아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돈을 지키고만 살았지. 돈으로 나를 지켜본 적은 한 번도 없었네. 그 다음 날입니다. 동네 쇼핑몰에서 우연히 지나가다 신발 하나를 샀습니다. 13만 9천 원. 평생 신어본 적 없던 푹신한 쿠션, 발이 구름 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 계산대에서 카드 긁는 순간 심장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내가 이런 신발을 사도 되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아, 나도 누군가에게서 허락받지 않고 쓸 수 있는 나만의 돈이 필요했구나. 그 작은 씀씀이가 시작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연어, 인터넷에서 산 공기청정기 필터, 오래전부터 사고 싶었던 골프채, 요즘 유행하는 건강식품. 하나하나 크게 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욕구를 허락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60대가 되면 사람은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참아온 시간을 보상하는 중이라는 걸. 하지만 문제는 그 보상이 종종 지나치게 커져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종수 씨처럼 평생 참고 살아온 사람들이 한번 마음의 문을 열면 제어가 잘 되지 않는 이유 말입니다.
도대체 왜 요즘 60대들이 이렇게까지 소비에 흔들리는 걸까요? 왜 어떤 사람은 몇십 년 동안 아껴온 사람이 갑자기 돈을 쏟아붓기도 할까요? 그 표면 아래에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아주 깊은 이유들이 숨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돈은 줄고 소비는 줄여야 한다는 말, 머리로는 알면서도 정작 카드 명세서를 보면 한숨부터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안 썼는데, 별거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빠져나갔지? 사실 노후의 가난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무의식 중에 반복하고 있는 소비 패턴이 당신의 노후를 잠식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할 9가지 소비는 6070세대, 즉 소비를 줄여야 할 시기에 오히려 집착하고 있는 지출 항목들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이 9가지가 들어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명절 선물, 체면이라는 이름의 낭비. 나이 들수록 체면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명절이 되면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비싼 한우 세트, 과일 상자, 건강식품을 고릅니다. 그래도 어른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며느리 친정에도 뭔가 보내야지. 하지만 체면은 지갑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체면을 지킬수록 약값을 미루고 전기요금을 걱정하는 현실이 찾아옵니다. 체면은 빚내서 유지할 게 아닙니다. 체면은 내 형편에 맞게 절제하는 어른에게서 납니다. 진짜 품위는 덜 써도 존중받는 사람이 될 때 생깁니다. 두 번째, 여행, 탈출인가, 회복인가. 이 나이에 언제 또 가보겠어. 이 말 한마디에 항공권을 결제하고 내 인생인데 한 번쯤은 하며 여행 패키지를 끊습니다. 하지만 여행은 갔다 오면 끝입니다. 추억은 남을지 몰라도 카드값은 더 오래 남습니다. 게다가 여행은 습관이 되면 중독됩니다. 또 가야겠다. 안 가면 허전해. 문제는 여행이 회복이 아닌 회피가 되는 순간부터 노후는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지속 가능한 삶은 감정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가도 되는 타이밍에 가는 여행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옷. 과거의 멋이 현재의 짐이 될 때. 나도 이 정도는 입어야지. 할머니라고 아무 옷이나 입나. 나이 들어도 멋지고 싶은 마음 당연합니다. 하지만 옷장이 가득 차 있고 입는 옷은 늘 똑같은데도 또 다시 신상을 고르고 있다면 그건 멋이 아니라 불안을 지우기 위한 소비일 수 있습니다. 노년의 멋은 비싼 옷이 아니라 단정함에서 시작됩니다. 꾸준히 다림질된 셔츠, 잘 맞는 슬랙스, 깔끔한 운동화. 그것이면 됩니다. 진짜 품위는 옷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삶에 책임지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네 번째, 커피. 하루 한 잔은 괜찮을까? 퇴직 후 할 일 없는 하루의 시작은 늘 커피 한 잔으로 열립니다. 집에 커피 믹스가 있어도 굳이 테이크아웃 한 잔을 사야 하루가 시작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루 4,000원. 한 달이면 12만 원. 1년이면 144만 원입니다. 그거 아껴서 얼마나 모으겠어? 그렇게 말하는 순간 매달 반복되는 작은 구멍이 노후 재정을 서서히 잠식합니다. 여유는 커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일상 속에서 길러야 할 감정입니다. 돈 들여 위로받는 습관은 결국 더 큰 허기를 남깁니다. 5번째, 택시, 편함의 이름으로 무너지는 근력. 한 정거장 거리도 걷기 싫어집니다. 힘들잖아. 택시 타면 편하지. 그런데 이상하게 이 편함은 갈수록 더 많은 불편함을 부릅니다. 걷는 횟수가 줄어들수록 무릎은 더 약해지고 심장은 더 나빠집니다. 택시비는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움직이지 않는 대가로 찾아오는 병원비는 그보다 훨씬 비쌉니다. 노후의 편안함은 무조건적인 편리함이 아니라 내 몸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에 있습니다. 6번째, 손주를 위한 지출, 사랑이라는 착각. 손주가 온다 하면 마트부터 갑니다. 과자, 장난감, 옷, 용돈까지. 그래도 할머니인데 뭐라도 해줘야지. 그렇게 매달 10에서 20만 원씩 쓰면서도 정작 자신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그런데 손주는 과자나 돈보단 할머니가 해준 이야기와 밥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사랑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함께 눈을 맞추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지갑이 아니라 마음으로 손주를 대하세요. 7번째, 경조사비, 관계라는 이름의 강요. 친구 아들 결혼이라는데 다들 10만 원 낸다더라. 나만 5만 원 하면 이상하게 보이겠지. 경조사비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신의 형편과 마음입니다. 남들이 10만 원 낸다고 나도 무리해서 맞추다 보면 정작 당신 자녀의 결혼식엔 통장이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는 투자가 아닙니다.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하고 절제 있게 써야 할 지출입니다. 8번째, 건강식품. 건강은 사는 게 아니다. 이거 먹으면 혈압 내려간대요. 간에 좋다니까 한번 먹어보려고요. TV, 유튜브, 카톡, 곳곳에서 들려오는 기적의 약들. 하지만 정작 병원에서는 별 효과 없습니다 라는 말만 돌아옵니다. 건강은 한 알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식사, 수면, 운동, 스트레스 관리라는 기본에서 회복됩니다. 믿음으로 삼킨 알약이 당신의 노후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건강은 소비가 아니라 생활입니다. 9번째, 자동차. 탈 수 있는가, 감당할 수 있는가. 차가 있어야 어딜 가든 편하지. 이 나이에 버스 타기엔 좀. 차는 편리하지만 주유비, 보험료, 정기검사, 수리비, 주차비, 감가까지 계속해서 돈을 잡아먹습니다. 특히 쓰지 않으면서도 가지고만 있는 차는 가장 비싼 소비입니다. 탈 일이 없다면 차를 유지하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진짜 자유는 가지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깁니다. 사람은 더 가지는 싸움에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덜 가지는데도 괜찮아지는 싸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이 들면 소박하게 살아야 한다. 하지만 진짜 소박함은 절제가 생활이 된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훌륭한 삶이란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당신의 소비 습관은 지금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마주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덜어낼 때 비로소 당신의 삶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더 벌 수 없다면 덜 쓰는 것이 지혜입니다. 덜 쓰는 삶이 결국 더 오래, 더 평온하게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박종수 할아버지는 은퇴 후 몇 년 동안은 어떻게든 자립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투자 실패와 과도한 지출로 인해 점점 재정 상태가 악화되면서 그는 더 이상 혼자 힘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결국 그는 큰 결심을 하고 자식들에게 돈을 부탁하기로 합니다. 그날 오후 종수 할아버지는 가장 큰 아들인 영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오가던 집이었지만 오늘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영수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버지, 웬일이세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종수 할아버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차를 대접받으며 그는 몇 번이나 입을 때려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결국 마음을 굳게 먹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수야, 아버지가 정말 미안한데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해서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영수는 순간 당황한 듯 멈칫했습니다. 그는 이미 가정의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아이들의 교육비와 각종 생활비로 부담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아버지, 얼마나 필요하세요? 종수 할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5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구나. 급한 건 다 해결하고 나면 갚을 수 있을 거야. 영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번 달은 좀 빠듯하긴 한데 어떻게든 해볼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종수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자식에게 손을 벌린다는 것이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고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그는 눈물로 젖은 베개를 끌어안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딸 영희에게도 같은 부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딸의 집에 방문하여 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야, 아빠가 정말 미안한데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말이다. 내가 조금 도와줄 수 있을까? 영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세요?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봐요.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영희야. 아빠가 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단다. 이번 달만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영희는 눈물을 참으며 물론이에요, 아빠.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종수 할아버지는 자식들의 얼굴을 보며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고 그는 자신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음을 후회하며 자책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을 벌릴 때마다 그는 더욱 비참해졌고 그들에게 부담을 주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도 서글펐습니다. 이렇게 박종수 할아버지는 말년에 자식들에게 돈을 부탁하며 비참한 나날을 보냈고 자식들은 그런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끼며 자신의 실수로 인해 가족 모두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후회를 했습니다. 종수 할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손을 벌린 이후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많은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많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몇 가지 지출은 그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는 큰 원인이었습니다. 첫째로, 종수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는 술을 좋아했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겼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 가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그때는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그렇게 쓴 돈이 한 달, 한 해를 넘어가며 상당한 금액이 되었음을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돈을 저축하거나 투자했다면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후회했습니다. 둘째로, 종수 할아버지는 무리한 모임과 회식에 큰 돈을 썼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자리나 회식이 있을 때마다 그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계산을 하곤 했습니다. 후배들과 동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갑을 열며 후배들에게 인심을 베푸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로 인해 쌓인 비용은 그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셋째로, 종수 할아버지는 가족 여행에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는 가족들과의 추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자주 여행을 떠났습니다. 해외여행도 여러 번 다녀왔고 국내에서도 좋은 숙소와 맛있는 음식을 즐기기 위해 아낌없이 돈을 썼습니다. 물론 가족들과의 추억은 소중하지만 그로 인해 재정적 여유가 사라진 것을 후회했습니다. 넷째로, 그는 고급 소비품에 많은 돈을 썼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시계, 최신 전자기기 등을 사면서 그는 일시적인 만족감을 느꼈지만 나중에 그것들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명품 소비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로 인해 큰 금액이 낭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수 할아버지는 자식들에게 과도한 지원을 했습니다. 자식들이 결혼할 때, 집을 장만할 때, 심지어 손자들의 교육비까지 그는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자식들을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로 인해 자신의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을 후회했습니다. 이렇게 종수 할아버지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재정 관리를 했어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50대, 60대는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밖에 나가면 다 돈인데 그렇다고 안방에서 맨날 넷플릭스 보면서 집밥만 먹을 순 없고 고물가 고금리 쓰나미가 몰아치면서 은퇴를 앞둔 사람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계 생활비가 무섭게 오르는 상황에서 노후 자금은 얼마나 준비해야 충분할지 걱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60세가 되면 소득이 끊기기 때문에 가계 손익 구조는 마이너스로 바뀌게 됩니다. 고물가 장기화가 더해지면서 고령 세대의 살림살이는 예전보다 더 팍팍해졌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생애주기 적자 추이를 봐도 61세에 시작된 적자 인생은 죽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늙어서 돈 때문에 고생하지 않으려면 50대부터 돈 씀씀이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노후 전문가들은 자산이 많지 않아도 평소 작은 노력에 따라 노후 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20, 30대 때 실패하면 벗어날 수 있는 기간이 길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거울 삼아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50대가 넘으면 장기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50대가 지나면 정년 퇴직이 가까워집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하는 기간도 짧습니다. 요즘에는 수명이 늘어나 정년 후에도 재고용 제도를 활용하여 일하고 싶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재고용되어 일한다고 해도 수입은 현저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50대 이후에는 돈 씀씀이에 실패할 경우 일을 만회할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없습니다. 50대가 되면 직장에서 위치도 가장 정점에 있고 수입도 많습니다. 은퇴를 하면 상당한 퇴직금도 목돈으로 수정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살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불안해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수중에 있는 돈을 굴리고 싶어집니다. 이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돈 관리를 전문가에게 그냥 미루는 것입니다. 퇴직한 지 얼마 안 되는 60대 지인 중 퇴직금 등으로 수중에 1억 5천만 원의 자금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은행 3곳에 분산 투자에 넣어 두었습니다. 이자가 낮아 자금을 굴려볼까 고민하던 차에 은행 직원이 이율이 높고 6개월 단위로 단기 투자할 수 있는 독일 국채 상품 DLF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DLF란 말은 들어보지도 못한 생소한 투자 상품이지만 은행 직원이 하도 안전하고 이율도 높다고 투자를 권유하기에 다른 은행에 넣어둔 자금까지 끌어와 몽땅 투자를 하고 말았습니다. 지인은 걱정이 되어 은행 직원에게 괜찮겠냐고 몇 번이나 물었지만 걱정 마시라, 돈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번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상품 설명서에는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만 빼곡하게 적힌 설명서를 모두 꼼꼼하게 읽어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은행 직원의 말이니 믿고 투자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제 지인은 결국 투자 실패로 원금의 60%를 잃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외 금리 연계 DLF 등에 투자한 사람 중에는 이처럼 은행 직원이 전액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했다고 하소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생소한 투자 상품에 투자한 사람은 65세 이상 고령층이 45.7%에 달했습니다. 이 자금 상당 부분은 노후 자금인 것이죠. 각 연령대 중에서 자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연령층이 50대, 60대지만 돈에 대한 불안은 가장 큽니다. 노후 생활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돈을 굴리려는 욕망이 강합니다. 문제는 금융회사들도 이들의 심리를 훤히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금은 많은데 돈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큰 50대, 60대는 금융회사로서는 최고의 타겟입니다. 월스트리트 주식 전문 트레이더 출신이 고객의 요트는 어디 있는가? 라는 금융 전문가들을 비판하며 낸 책이 있습니다. 은행원, 증권사 직원, 자산운용사 직원들이 고객의 돈을 맡아 운용수수료를 높여 인센티브를 받아서 요트를 살 정도로 부자가 되지만 정작 고객들은 돈을 불리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금융회사는 수수료로 먹고 삽니다. 저위험 상품은 수수료가 높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가 높은 위험 상품을 누군가에게 팔아야 합니다. 이때 가장 좋은 타겟이 50, 60대 투자가입니다. 물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제대로 된 전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금융회사 영업맨들이 수수료가 높은 고위험 상품을 팔면서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성을 대충 얼버무립니다. 대신 높은 수익에 대한 기대감만 부풀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품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50대, 60대 투자가들은 섣불리 고위험 상품에 투자했다가 소중한 노후 자금을 잃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니까 50대, 60대가 되면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정 투자하고 싶으면 자신이 직접 공부해서 전체 자금의 30% 내에서 원금 손실을 감수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내 돈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나에게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믿고 맡길 만한 전문가를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결국 화를 부릅니다. 두 번째, 큰 돈보다는 작은 돈에 신경 쓴 것입니다. 퇴직, 은퇴 후 한 푼 더 아껴 쓰려고 더욱더 작은 돈까지 신경 쓰실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콩나물 사려는데 조그만 돈 아끼려 깎고 은행 수수료 절약 등에 신경 쓰면서 정작 큰 돈 지출에는 덜 고심한다고 합니다. 우유를 사는데 이 슈퍼에는 2,500원이고 조금 먼 대형마트는 2,000원이라면 대형마트까지 가서 구입하려고 노력을 하시죠. 그런데 정작 자녀 혼수품 장만 시, 전자제품 구입 시 30에서 40만 원은 별거 아니라는 생각에 충분히 더 싸게 살 수 있음에도 굳이 여러 곳을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제품을 비교 없이 그냥 백화점이 낫겠지 하고 구입들 하십니다. 또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시 집을 사고 파는 시기와 거래 대상에 따라 수천만 원 더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문제도 그렇지요. 수수료 절약 묘법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보통 사람들은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큰 액수 단위 거래가 익숙지 않고 집 관련 정보 수집을 번거롭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나가는 큰 돈을 아끼지 못한다면 그간 작은 돈을 여러 번 아꼈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됩니다. 절약 습관이 헛수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푼돈보다 목돈 나갈 때 줄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50대, 60대에는 자신에 대한 합리화 사치를 조심해야 합니다. 30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하다 은퇴를 하면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고생했던 자신을 위로하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아무짝에도 필요 없지만 그동안 갖고 싶었던 외제차에 수천만 원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 뭐 있냐는 기분에 1,000만 원이 넘는 크루즈 여행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금전적인 여유가 되면 좋겠지만 노후 자금 걱정을 하면서도 순간적인 충동 때문에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퇴직금을 전제로 한 자산에 대한 사치는 노후 파탄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노후에는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생깁니다. 그중 대부분이 의료비입니다. 평생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70대 이후에 쓰게 됩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주는 보너스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자신이 일하여 번 급여의 일부분입니다. 이런 소중한 퇴직금을 함부로 낭비하면 노후 생활을 감당하기 힘들어집니다. 네 번째, 60대부터는 가계를 무조건 슬림화해야 합니다. 퇴직, 은퇴 전이라면 지출은 반드시 수입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퇴직 은퇴 후에는 소득 내 지출 원칙으로 은퇴 전 소득의 50% 내에서 소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현역 때처럼 돈을 지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좀처럼 전에 비해 소비가 줄여지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직금 등 쌓아놓은 목돈이 푹푹 줄어드는데도 말입니다. 미래 소득을 과하게 당겼으면 미래가 불안해진다는 점을 꼭 염두해 주셔야 합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씀씀이도 함께 줄여야 합니다. 당연한 논리이고 실천이 어려울 것 같지 않지만 은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은퇴 생활 초기에는 취미와 여가 활동이 늘어나면서 비용이 더 들어가기도 합니다. 씀씀이를 줄이는데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덜 쓰고 불편하게 살면서 씀씀이를 줄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생활비를 계산해보고 더 적은 예산으로 미리 생활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50대, 60대 때 자산운용에 실패해서 70대에 파산하게 되면 자식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5번째, 로또를 사는 것입니다. 로또를 사는 사람들은 로또를 사지 않으면 대박의 기회조차 노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 당첨을 바라고 로또를 사는 것은 끊임없는 희망 고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로또 사는데 드는 돈이 크지 않다고 항변할 수도 있지만 작은 돈도 모으면 무시할 수 없습니다. 뱅크레이트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한 달에 평균 8만 6천 원을 로또 사는데 썼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이 로또 사는데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돈만 1년간 모아도 약 100만 원입니다. 자잘한 소비 습관이 계속된다면 이게 죽어서 내 관 속에 넣어갈 수 있는 물건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 구매욕이일 때 이 말을 자문해 보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례로 근사해 보이는 옷을 봤을 때 예전에는 강림한 지름신을 영접부터 하고 봤다면 지금은 입을 옷은 이미 충분히 있고 더 필요한 옷은 이제 수의안 버리면 족하지 않은가. 죽어서 관 속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내 몸뚱아리 하나와 수의 한 벌뿐인데 더 이상의 옷이 대체 무슨 필요가 있지?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어 불필요한 씀씀이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루 최소 3시간씩 걷기를 일상화하다 보니 골프와 자동차도 필요 없어 처분하게 되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칠애나 허세 따위는 아무 부질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젠 그저 좋은 사람들과 웃고 떠들며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는 정도면 충분히 차고도 넘친다 여겨집니다. 이어 노후 준비를 위해 꼭 명심해야 할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신을 분석해야 합니다. 은퇴 시기를 냉정히 돌아보세요. 이후 자신이 원하는 한 달 생활비 목표치를 정한 뒤 어떻게 목표 소득을 벌지를 구체화합니다. 현재 저축은 얼마나 했는지, 자산 중 부채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함께 살펴보세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수령액도 점검하고 늦어도 55세 전에 재무설계 등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자신만의 최저 생활비를 찾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1만 2천 명을 조사한 결과 고령 부부 노후 생활비로 필요한 돈은 월 평균 220만 원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하지만 주거가 해결되면 이보다 적은 액수로도 가능합니다. 현재의 지출에서 저축액, 자녀 교육비, 아파트 관리비 등의 금액을 빼면 생활비가 의외로 낮아집니다. 퇴직 2, 3년 전부터 노후에 필요 없는 부분을 줄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웃 주민 80세 할아버지도 작은 집으로 옮겨가기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80세가 되자 약 32평의 아파트를 청소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외곽의 10평대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할아버지는 오히려 공기도 맑고 여유자금도 생겨 삶이 나아졌다며 만족하셨습니다. 현재 노인층은 자식과 같이 은퇴하는 세대라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어느 할머니의 경우 은퇴 후 아들에게 생활비 5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들이 55세를 넘겨 은퇴하면서 용돈이 끊겼습니다. 또한 곧 은퇴를 앞둔 50대 후반의 직장인들도 은퇴 전 아들 결혼 자금을 준비하려 했지만 그러다간 은퇴 후 한 달 생활비가 50만 원 줄어든다는 진단을 받고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내 노후가 어려워져 생활비를 받는 것이 자식에게 더 부담을 준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입이 있는 일이든 취미든 사회공헌이든 평생 현역으로 살아갈 마음가짐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할 능력이 있고 의향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일을 한다면 많든 적든 수입이 따릅니다. 따라서 자신의 기대치에 맞춰 일자리를 찾으면 됩니다. 좀 더 나이가 들어도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직업재능운영센터와 같은 곳에서 장애인들의 훈련보조, 장애인 이동지원 및 산책지원, 초등학교 등굣길 안전하게 건널목 건너기 지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내에서의 노노케어 활동 등 얼마든지 주위에 도움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건강을 챙길 수 있고 푼돈일 수는 있어도 최소한의 용돈도 벌 수 있습니다. 농부가 추수한 후 이삭을 챙기듯 이삭 줍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이야말로 노후 재무 설계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으면 그것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노후에는 돈보다는 시간이 여유로운 편입니다. 남는 시간을 활용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배우는 평생학습의 자세를 갖는다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해 투병 생활을 이어간다거나 고액의 병원비를 써야 할 상황이 온다면 노후 파산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인생이 유한한 만큼 살아가며 소비할 수 있는 금액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산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노후 설계 관점에서 보면 필요한 만큼 노후 생활비를 만들 수 있다면 이미 충분히 부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부여는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육신보다 정신이, 정신보다 영혼이 부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부자다 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잘 나가던 고소득층이라고 해서 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직장 생활할 때 몸에 밴 씀씀이가 있기 때문에 은퇴 이후 일정 수준 이상 생활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해 자칫 장수의 덫에 걸리기 쉽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가